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님과 함께 장자를 읽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지난 방송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또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방송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방송 듣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자는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철학적인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는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국 시대죠. 그렇죠. 전쟁이 날마다 이어지는 시기에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그 삶을 보존하기 어려웠던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야기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낮잠도 자고 때로는 친구 혜시와 대화도 나누면서 시대를 견뎌내고 또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화를 듣다 보면 너무나 한가하고 그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했지만, 사실 해석을 해보니 굉장히 큰 뜻이 숨어 있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자가 생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하기로 기원전 300년대와 200년대를 살다 간 인물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2300여 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 시대에 왜 장자를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시대가 장자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전쟁통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구촌 전체를 보면 장자 시대만큼이나 대혼란의 시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그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장자를 읽으면서 어찌 보면 저 꿈이라도 꾸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도 꾸면서 평화를 바란다면 그런 의지가 실제로 평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주 고귀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장자의 4편, 그 중에서 제1편 소요유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2편 제물론도 살짝 언급만 해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 4편 제2편 제물론 시작 부분에서 장자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 재물의 세계를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늘 현실은 이렇게 이상과 다르게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별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장자의 고찰이 담겨 있나요? 사실은 그 당시에 기원전 3, 4세기였는데 그 당시에 제물론 같이 평등 사상을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놀랍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노예제 사회이기도 했고 일부는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농민이나 또는 귀족들 그리고 또 왕 이런 식의 엄격한 신분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장자는 제물론 같은 글을 남겨서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장자뿐이 아니라 묵자라는 철학자가 또 있죠. 묵자라는 철학자도 평등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좀 달라요. 이제 묵자는 이제 직접 사회 운동, 뭐 투쟁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장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선택한 거죠. 역시 어떻게 보면 묵자는 한 집단의 영수였고 그 장자는 이름 없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지가 달랐던 데서 기인을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뭐 공자나 맹자처럼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 이야기 안에 숨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장자가 바라던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이 생기는지에 대한 장자는 모든 차별의 근원에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요? 말이죠, 말. 지금 우리 삶을 반성해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꼭 뭐 인종차별 같은 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언어를 통한 차별을 늘 목격하고 있죠. 그렇죠. 자주 구분지어서 얘기하죠. 예. 무의식적으로도 그래요. 뭐 이를테면 결정장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장애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네. 그랬을 때 그 장애라는 말은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런가 하면 또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차별이 사실 일일이 예로 들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뭐 이를테면 뭐 차량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접촉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어떤 뭐 무슨 김여사니 뭐 이런 네. 표현을 쓰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는 요즘이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현실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 그 이유는 바로 언어 때문이다라고 장자는 일찌감치 간파를 했던 거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언어 때문에 이런 차별이 생긴다면 어떤 대상을 정의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최대한 뭐 인간이 하는 거라서 이게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언어를 만든다면 차별이 사라지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죠. 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장자는 언어 자체가 그 사물을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붙인 거라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제물론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알고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과 저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한자로 하면 피시인데 네. 피는 저것이고 시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피와 시는 단순히 어떤 사물을 지시하는 말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비로 바뀌어요. 네. 옳고 그름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물이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고 저것이라고 하면은 그 사물이 나와 이것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저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물은 같은 사물인데 동등한 네. 사물인데 네.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예. 가까이 있으면 이것, 멀리 있으면 저것. 그런데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것이 이것이 되고 이것이 저것이 되죠. 그러네요. 예,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시, 이것. 그런데 이게 저것과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시비로 바뀌어버려요. 가까이 있는 것은 옳고 멀리 있는 것은 그러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편 나누고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그 출발이 바로 잘못된 언어 사용 때문에 비롯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대안도 제시하나요? 혹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 장자는 이제 그렇게 피와 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그런데 진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진실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인식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예. 그러니까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예. 그 하나의 진실을 바라보는 그 인식 주체 인간들이 자기 편의를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고 나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걸 이해하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굉장히 이 언어 사용을 조금 더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이제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뭐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다른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꾸라지 얘기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 장자의 문장입니다. 교수님의 번역본을 일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축축한 데서 자게 되면 허리병이 생기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런가?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머물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데 원숭이도 그런가? 이 셋 중에서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아는가? 이 부분 좀 풀어주시고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담고 있는 숨은 뜻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문장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비유는 아주 명확하죠. 예. 그리고 쉽습니다. 네.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미꾸라지가 좋아하는 것과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미꾸라지는 미꾸라지의 입장에서, 원숭이는 원숭이 입장에서 각각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진실인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장자가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맡겨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진실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같이 굉장히 갈등이 있는 시대에는 꼭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그 사람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상대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그 문장을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각자에게는 다 삶의 기준과 진실이 그렇죠. 있음을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였네요. 장자의 4편 중에서 제2편 지금 제물론을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 유명한 나비의 비유가 등장하죠. 예. 장자는 이제 여기서 나비 이야기를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꿈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이야기도 하고요. 네. 나비 꿈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가 있고 또 꿈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그림자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림자는 실물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물은 실체고 진짜고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자에게도 또 격그림자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림자는 실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림자와 그림자의 그림자, 격그림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제물론에 나옵니다. 그림자와 그림자의 곁그림자의 대화가 나온다고요. 격그림자가 그림자에게 자꾸 투덜거려요. 예.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야, 너 아까 앉아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일어서고 아까 머물러 있다가 지금 갑자기 뛰어가고 야, 왜 이러냐. 너 따라다니라고. 지친다. 피곤하다. 예. 격그림자는 그림자에 붙어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림자가 움직이면 계속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피곤하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림자가 대꾸를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붙어 있는 이놈이 자꾸 움직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격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가 실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네, 네.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네네. 실제로 그림자를 밟았다고 화내는 스승은 없죠. 예. 왜냐하면 그건 허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허상인데 격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가 붙어 있는 실물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 실물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실물 자체가, 우리 몸뚱이 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림자가 격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실물로 존중받는 것처럼 격그림자도 그 격그림자의 격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또 실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물이 연속적으로 허상과 실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를 형성을 할 때 내가 우월한 입장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우월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당신도 당신이 붙어 있는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허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갑질을 못 하겠죠. 네. 내가 갑질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강자가 나에게 갑질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죠. 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자의 이야기를 진행하고요.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꿈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현실이 있고 생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잠잘 때 꿈을 꾸잖아요. 네. 이제 꿈은 이제 사실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자는 재미나게도 꿈속의 꿈을 또 이야기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경험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알고 보니 그 꿈이에요. 자체가 꿈이에요. 네. 어린 시절에 보면
이불에 이제 실례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화장실 가서 맞아요. 예, 그랬는데 예.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꿈속에 꿈이 있죠. 근데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면 꿈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깨어남일 텐데 예. 실은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꿈인 여전히 거죠. 꿈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 또한 대각을 하고 나면 큰 깨달음을 얻고 나면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걸 깨달을 각자를 쓰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걸 읽을 때는 각으로 읽지 않고 교로 읽습니다. 깰교로 읽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실의 모순이나 나의 처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각성이라고 해서 각으로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릇된 현실에서 깨어나도록 대각, 큰 각성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각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불교를 번역하면서 대각을 부처로 번역을 합니다. 네. 깨달은 자 이런 뜻으로요. 깨달은 자가 뭡니까? 생로병사의 이 삶의 윤회로부터 깨닫는 자잖아요. 예. 우리 삶으로부터 깨어나는 커다란 각성. 이걸 이제 장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재물론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이 삶의 우열은 있을 수 없다. 네. 그게 미꾸라지 삶이든 원숭이 삶이든 아니면 뭐 귀족의 삶이든 평민의 삶이든 삶의 우열은 없다. 예. 그러니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절정에 달하는 게 예. 재물론의 마지막 편이 꿈 이야기거든요. 네. 나비꿈 네. 말씀하신 거. 네, 네. 나비꿈에서는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 잠깐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 재물론 제6장에 등장하죠. 어젯밤 장주는 꿈에 나비가 되었다. 팔랑팔랑 가볍게 나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즐겁고 뜻에 꼭 맞았는지라 장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윽고 화들짝 깨어보니 갑자기 장주였다. 알 수 없구나. 장주의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의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을 테지만 이처럼 장주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가 되는 것, 이것을 물화라고 한다. 여기 장주가 지금 장자인 건가요? 그렇죠. 예. 장자의 이름이 주입니다. 네. 그래서 장주죠. 어. 장주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예. 꿈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깼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같으면 내가 오늘 나비 꿈을 꾸었다. 그렇죠. 무슨 조짐이 있을 것인가. 예. 뭐 해몽을 하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장주는 꿈에서 깨어난 상태를 다시 나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비가 내 꿈 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거죠. 네. 이 순간에 앞쪽의 꿈은 이렇게 서로 종속된 관계를 나타냈죠. 그렇죠. 그림자의 그림자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는 종속된 게 아니라 나비와 장주, 장자가 평등한 존재로 마주서는 겁니다. 네. 주체가 따로 없어요.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장주라는 주체가 있고 나비는 그냥 꿈속에서 도구 같은 존재인 잠깐 거죠. 예. 도구로 예. 객체로 그냥 잠깐 등장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장주는 그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지금 내가 대상이 되고 나비가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내가 나비이고 나비가 나다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평등론의 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뭐 아까 그림자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호전몽의 나비를 등장시켰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평등 사상, 네. 평등주의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평등하면 어떤 뭐 권리의 평등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장자가 얘기하는 건 내가 나비가 될 수 있고 나비가 예. 내가 될 수 있다. 네, 네. 근데 그 나비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나가 될 수 있다. 예.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 네, 네. 그러면 역할도 바꿀 수 있고 예. 당신이 임금일 수도 있고 내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어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마치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와 비슷합니다. 예.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어부가 되고 낚시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철학자가 되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실제로 그럴 수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대립된 상태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장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진정한 평등은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다. 나도 청소를 할 수 있고 당신이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네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이렇게 계급 계층별로 나누고 이러죠. 그건 내가 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교육에서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가면 강의실은 늘 깨끗하죠. 학생들은 청소 안 해요. 네, 어떻게 깨끗할까요? 딴 사람이 하는 거죠. 예. 그게 투입된 노동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마. 예. 이러니까 삶 자체가 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될 능력이 없어요. 예. 청소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서로 간의 갈등이 있고 너와 나만 존재하는 시대에 장자가 전해주는 우리,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상은 굉장한 거죠. 대각이네요. 깨달음을 실제 줍니다. 우리라고 하는 게 그래야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교수님, 제가 전호군이자 전호군 교수님은 박혜진이자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객체 손님이다. 이래서 한쪽은 환대의 주체다 뭐 이러고 베풀기만 하고 한쪽은 그냥 감지덕지해서 받아들이고 이래서는 이 우월 수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대등한 관계에서 뭐 연대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수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수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서로가 공여자가 될 수가 있고 이래야 진짜 우리 아닌가요? 네네. 자, 곽수은의 가야금 연주, 제목이 나비의 꿈입니다.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곽수은의 가야금 연주, 나비의 꿈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군 교수님과 장자를 함께 읽어봅니다. 자, 장자 중에 호전몽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왜 여러 동식물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나비를 등장시켰을까?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나비 가볍잖아요. 날 수 있죠, 나비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번데기에서 우화가 되면 이제 날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생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바로 날지 못하더라고요. 날개가 생긴 이후에도? 날개가 생겨도. 왜 날지 못하는가 했더니 몸속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날개가 있어도 무거워서 못 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몸에 있는 모든 걸 배출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날더라고요. 장자도 아마 그런 걸 관찰하지 않았을까. 날고 싶고 정말 깨닫고 싶은데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현실로 돌아올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현실에서 각성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들 각성을 바라고는 있지만 실제로 버리지를 못하니까 각성을 못하고 있는 데서 장자가 이 나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이제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간에게 난다는 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죠. 그러니까 붕새가 비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간이 자유를 한번 진화의 과정에서 얻은 적이 있죠. 원래 기어다니거나 나무 붙잡고 네 발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땅에 내려선 뒤로 일어섰으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죠. 위험하죠. 두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받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자유는 이제 그만큼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원래 옛날처럼 기어다닌다 이러면 지평선을 못 보죠.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 활동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넘어서 지평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일어서면서.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지를 상상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한번 진화해서 얻은 자유인데 이제 더 큰 자유를 얻으려면 날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인간 날개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버리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춤도 자유의 상징이니까. 장자 마지막 편 응제왕 편
보면 장자도 결국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유를 찾는데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애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자유를 갈망하고 인식하려 했으나 장자 혼자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죠. 혼자서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어쨌든 나비의 꿈을 통해서 자유를 희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 호전몽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면 사실 더 자유로운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부분을 보면 장자는 꿈에서 자신이 장자라는 걸 알지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소비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는 뭡니까? 많은 것을 가진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장자는 그 반대인 거죠. 심지어 장주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런 게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주체가 되어서 장주의 꿈을 꾸게 되면 장주라는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결단이죠. 그걸 통해서 나비와 일체가 되는 게 물화라는 말입니다. 거기 이제 물화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물동화, 대상 사물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상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 물화일체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상대와 완전히 일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를 차별할 수 없듯이 상대와 나의 그 차별이 사라지는 순간 결국 갈등이라든지 정오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사라지겠죠. 이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접목해 본다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인식으로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차별이 없고 내가 너일 수 있고 네가 나일 수 있다는 그 인식은 가능하나 결국 네가 아니고 네가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라일체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라일체의 경지에 오르진 못했는데 왜 오르지 못했는지는 압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단체 활동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인간이 모인 곳엔 역시 뭐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움이 있죠.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은 게 그 미운 사람과 아주 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는 미움을 받고 또 다른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는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주변에. 근데 이제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그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상대에게.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나의 마음에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고 오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났더니 그 미웠던 사람이 반갑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저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형성된 그 편견이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금 전진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반갑더라고요. 아마 장자는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안 미워요. 이제 모두가 반갑습니까? 그런 경지에 이른다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은 좀 사라질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재물론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장자 철학에서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양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학자들은 공자나 맹자나 이런 철학자들은요, 일단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도 저 새가 나의 그 도덕적 각성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물을 봐도 뭐 물을 그냥 마실 물이나 세수할 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에 그렇죠.
나에게 이제 도덕적 수행을 강조한다. 와. 뭐 공자가 물가에 가면 서자 여사분저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불사주야로다. 얘는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밤낮을 쉬지 않고 수양하는 게요. 자신의 네. 그 도덕적 수양, 예. 탁월한 인격을 연마하는 신호로 해요. 진짜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사실. 너무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 예. 모든 사물과 생물이 예.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으로 보인다는 게 예. 와, 그 생물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네, 스스로의 예, 연마하는 자기가 거죠. 그렇게 각성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장자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무라라는 말을 했다시피 자연 사물이 있으면 그 자연 사물과 자신이 일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가 다른 거죠. 거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 사물도 온전한 삶을 누리고 나 또한 양생, 나의 자연스러운 삶을 완전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게 양생입니다. 네, 그게 네.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이. 아. 그러니까 장자에게서는 절대 나의 생명을 바쳐서 뭐 대의를 이루리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네요. 네. 똑같이 잘 살아야 예, 돼요. 예, 건강하게. 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네요. 해야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인들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네. 예. 우리는 이제 공맹식으로 생각하거나 칸트식으로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완전한 선의를 갖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기를 바랄 수 있는데 네. 장자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너도 살고 네네. 너도 살고 너에게도 이롭고 또 예.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는 거죠. 예. 그게 양생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육아로부터 비판받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장자의 그런 사상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예. 어떤 세상을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유토피아를 꿈꿔요. 왜 예. 꿈꾸냐면 그 당시가 지옥이었으니까. 지옥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예. 거죠. 근데 지금 설명 주신 걸 보면 양생, 길을 양의 날생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의 자유, 뭐 이런 자연스러운 삶,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잘 살아야 예. 한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예. 답변인 것도 예. 같습니다. 예. 자, 장자 4편 제3편의 제목이 양생주인데요. 여기엔 또 천수를 누리는 법을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철학을 한참 이렇게 논하다가 갑자기 오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니까 예, 또 너무 이상하죠. 갑자기 이상합니다. 예. 삶과 죽음을 초월하라 그러면서 오래 예.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상하죠. 네. 예.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한 대목을 보면 장자가 상당히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선행을 하더라도 너무 이름 날 정도로 선행을 하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받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네.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으면 야 그럼 선행도 대충 하고 그러네요. 악행도 대충 하란 말이냐? 예.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장자의 의도는 선행에 초점이 악행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악행을 하면 형벌에 걸려서 불행해진다는 걸 모를 바보는 없죠. 네. 초점은 선행에 있습니다. 선행을 해서 명예가 생기면 예.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명예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철학자들 중에서 모유당 장일순 선생이라고 계셨거든요. 네. 이제 원주에 계셨는데 이분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팝이 인파출명. 저는 돼지예요.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네. 돼지가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왜 두려워하겠어요? 살찌면 잡아먹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파출명.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름이 나면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네. 이름 유명해지고 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걸 또 받아 적어요. 예.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 그게 결국엔 삶을 질곡으로 만들어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대도 그렇고 후세도 그렇고 수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한 건 분명합니다. 예.
이름이 남는다는 뜻은 이제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를 그렇죠. 얻게 되었을 때 파장. 예. 네, 물론 뭐 그 이후에 더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름이 난다 했을 때는 그 후과로 오는 그 질곡의 삶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이름 때문에 예. 때로 부를 포기하기도 하고 권력을 포기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장자는.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적당히 바로 네, 이 부분이 네, 자꾸 자꾸 걸리죠. 걸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 그냥 적당히 살라는 거야? 아니면은 왜 예전 어르신들 말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딱 중간쯤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생겨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딱 중간만 하면 돼. 근데 이 말은 정말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그 비판을 하는 게 유가 철학자들 중에 주자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주자학 이럴 때. 네네. 주자가 이 장자의 이 대목을 아주 격렬하게 비판해요. 충분히 그랬을 네. 법합니다. 군자가 예. 선을 실천할 때 무슨 명예 때문에 실천하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악을 그럼 적당히 저질러도 된단 말이냐. 예. 폐륜 무도의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비판해요. 네. 주자는 장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유가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예. 주자는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칸트주의자 비슷하거든요. 네.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자본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더 현대인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현대에도 아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최근에 현대 철학자들도 그 해겔부터 시작해서 해겔은 인정 욕구라 그랬고 이제 최근에 뭐 악셀 호네트나 이런 철학자들은 인정 투쟁이라는 말까지 쓰거든요. 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장자를 잘 읽으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중요한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가능하죠. 네. 글을 쓸 때도 인정받기 위해서 글을 쓰고 예. 무슨 활동을 할 때도 인정받기 위해서 활동하고 이렇게 되면 나가 지워져 버리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장자가 추구하는 그 양생의 도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어가거나 이루려 하지 말고 좀 자연을 따르는 방식을 살아가라 이렇게 볼 수 장자의 있겠네요. 장자도 중용을 얘기하는데 그때 용자를 써요. 예. 그런데 그건 자연의 용입니다. 자연의 중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육아도 사실은 중용을 얘기하고요. 그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중용은 최선을 가리키고 가장 꼭 맞는 걸 가리키고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자연의 용, 자연스러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양생주 편에는 그 호전목만큼이나 좀 자주 이용되는 비유가 있을까요? 있죠. 포정해우라는. 그러니까 포정은 백정이거든요. 해우라고 해는 해체한다는 뜻이고 우는 이제 소우자예요. 소 잡는 백정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소를 잡냐면 임금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문해군이라고 가공의 임금인데 가장 신분이 낮은 백정이 임금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임금이 그 백정으로부터 양생의 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분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그러네요. 장자에게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이를테면 소요유 편에도 요임금은 천자거든요. 천하를 다 소유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자인 요가 허유를 가서 만나요. 허유는 은자예요.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톨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자가 허유에 가서 천하를 바쳐요. 그러니까 허유가 난 천하가 필요 없어. 뱁새가 깊은 숲 속에 둥지를 치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생쥐가 물 마셔야 되니까 황하의 물을 마시지만 배만 채우면 그만이야. 나는 그냥 생쥐처럼 한마디 쥐새끼처럼 살 테니까 네 천하 갖고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신분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죠. 여기도 이제 백정은 가장 그 당시에도 또 가장 천한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였으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름다운 일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죠. 네네. 그걸 이제 하는 게 백정이거든요. 예. 근데 그 백정이 문예군을 가르치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완전히 이제 뒤집힌 거죠. 예. 그리고 그 백정이야말로
양생의 비법을 알아요. 소를 잡는데 보통 백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꿔요. 왜냐하면 소를 잡으면 소 뼈에 그렇죠. 칼날이 닿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뛰어난 솜씨를 가진 백정은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꿔요. 숙련된 백정은 뼈를 건드리지는 않지만 살코기는 건드리잖아요. 네네. 살코기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쓸다 보면 무뎌지니까. 무뎌지니까. 예. 그런데 이 등장하는 주인공 백정은 19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와. 수천 마리 소를 갈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임금이 감탄을 해요. 어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백정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이 칼날을 보면 칼날 끝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네. 칼날 끝에는 두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두께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끝에 가면 소실점이 있으니까 두께가 없는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두께 없는 걸 뼈와 살 사이의 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틈은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후 두께가 없다는 뜻인데 두께가 없는 걸 그 공간 속에 넣기 때문에 칼날이 무디어질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19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았는데도 아주 새로 바꾸질 갈아낸 않았다. 예. 낡았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천리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천리. 자연의 이치죠. 네. 그러니까 소를 잡을 때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소를 잡으면 칼날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는 방법을 얘기했나 했더니 그냥 간단히 100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자, 장자를 함께 읽으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사유를 하게 만드는데 장자가 말하는 삶과 죽음은 어떤 모습인지 짧게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자는 우선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을 비판합니다. 예. 삶과 죽음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단축시키는 행위들이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본 거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죽게 되어 있는데 밤낮으로 욕망을 끌어들여 가지고 삶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현대인들이 아마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방식이 나의 그 자연스러운 삶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네. 예. 미래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을 버리고 지금의 욕망에 얽매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인간 세편 예. 우리 함께 알아보죠. 예.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호근 교수님과 장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 지식은 끝이 없다. 장자 4편 중에 일부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승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수룡음 띄워드리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